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4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이 개표 방송할 때는 방송사들이 거의 뭐 치열하게 스카우트 경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패널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아시죠? 예, 잘 알죠. 네. 먼저 투표율부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선거의 주요 변수 중 하나,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는 특히 이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굉장히 큰 관심이 몰렸는데 사전 투표율도 26.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최종 투표율도 66.2%로 한 20여 년 만에 거의 최고 높은 수준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혹시 두 분께서는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셨습니까? 아마 예상하신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조차도 사실 높아지는 추세는 있었어요. 이 총선으로만 봐도. 네. 이번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이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게 적어도 이렇게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가 있었을 때도 역대 최고를 했지만 또 사전 투표의 그동안의 어떤 경험적인 발견이나 또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분산 효과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좀 더 그 안전한 해석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걸 뛰어넘은 셈이 됐고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실 투표할 수 있는 동의를 많이 부여한 기회를 오히려 많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좀 되고 또 하나는 그 지지층 동원이 네. 이제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봐서는 또 출구조사 결과로 봐서는 양극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 양쪽의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해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 높았어요. 네. 전통적으로 호남이 원래 높습니다. 높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영남 쪽을 좀 자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경쟁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투표율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코로나라고 하는 당초의 예상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양극화된 경쟁이 결국은 굳이 투표 안 할 수도 있는 지지층까지도 동원해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이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각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왔고 결국 투표장으로 몰려갔다. 이런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그 투표일 날 어디 놀러 가시더라도 꼭 투표하고 가십시오. 이걸 이제 캠페인성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까지 사실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박명호 교수께서 뭐 말씀하신 게 거의 뭐 맞는 이야기 같아요. 저도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좀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네. 사실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질 전조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선거 10일 전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항시 이제 그 투표에 참여하겠습니까라고 의향을 물어보잖아요. 네. 그 의향이 대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일치를 좀 하거든요. 이번에 73%나 나왔거든요. 네, 1차 조사에서 그렇게 그렇죠. 나왔죠. 그래서 70%까지는 안 가겠지만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됐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이 이제 높은 것도 이게 보통 때 같으면 본선거 때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 그때 또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여행을 간다든가 네.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미리 투표한다. 그래서 미리 투표한 거에 불과하지 이게 투표율이 증가한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징후가 순수한 증가로 보일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보였고요. 제가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선거일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하지만 우리는 수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네. 법정 선거일을 수요일 날 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알죠? 그 직장인들 특히 연휴 내 가지고 그 법정 휴일을 갖다가 투표 안 가고 놀러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중에 한 가운데 날짜를 정해놨거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해버리면은 차라리 휴가 내고 떠나버릴까 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역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투표장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이 선거에서 해석을 해야 될 그 현상 중에 하나지만 과연 그럼 투표율이 높았는데 그 높은 투표율이 주로 지지층이 어느 지지층이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아까 직장인이라면 우리가 보통 뭐 50대까지 포함시키지만 30, 40대가 주를 이루는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저는 대거 왔다고 봅니다. 아, 30, 40대가 많이 왔다. 그런데 30, 40대가 아직은 미래통합당의 경제 논리가 잘 맞지가 않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여권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죠. 그 진보 진영의 표를 저는 줬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양자 대결 구도다 보니까 표가 분산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하나 좀 더 조그만 거 좀 하나 추가를 드리자면 그 열린민주당이라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네. 열린민주당이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전 출구조사 보니까 아직 뭐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붐을 좀 일으켰잖아요. 네.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되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조국과 윤석열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그러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식구다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이 열린민주당 지지를 위해서 간 이 지지층들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서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가서 지역구는 누구를 찍냐면 미래통합당을 찍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또 더불어민주당을 뽑다 보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는 그 구석구석이 대목이 실질적으로 또 더불어민주당한테 지지해 주는 이런 현상이 지금의 그 출구조사와 개표 현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박상철 교수님께서 30, 40대가 투표장으로 대거 나가면서 투표율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봐도 민주당에 좀 유리한 이런 판세가 조성이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명호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출구조사도 아마 결과가 있긴 할 텐데 네. 그 세대별 그 투표율을 네. 아마 봐야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 투표장에 갔던 분들 말씀으로는 그런 말씀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이제 시간에 따라 사실 다양할 텐데 네. 일반화시키긴 좀 어렵겠지만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의 역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설적인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재택근무라든가 네. 또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더 주어졌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 그들 세대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던 젊은 층이 네. 투표장으로 또 왔다. 놀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역설적이지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아직은 정확한 이 투표율을 세대별로까지는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그 3040 세대의 전체 숫자가 60대 이상 세대보다 전체 숫자가 많아요. 이 숫자로 치면은. 60대 이상은 1,200만 명, 그렇죠. 3040이 한 500만 정도. 명 그래서 한 3, 400만 차이가 나는데 네. 이제 N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율이 같다고 치면 거기다 이제 또 코로나가 오히려 또 노년층에게 상대적으로 좀 더 위협적인 걸로 이제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네.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추정컨대 그랬을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냐고 보는 데 동의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그 3040 세대가 투표장으로 많이 갔다고 하면은 그게 민주당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세대별로 지지 성향을 나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30, 40대가 이제 뭐 물론 자기 기본 그 이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측컨대 본인들이 이제 이 월급 생활을 하면서 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주는 정부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많이 늘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미루어 짐작컨대 그 논리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서 정당을 태간다면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답안지가 OX 문제란 말이죠. 근데 네. 그게 하나 있고 저 또 방금 이제 이 우리 박명호 교수께서 그 출구조사 좀 뭐 통계 잡으면은 연령층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출구조사 한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죠. 제가 오늘 해봤어요. 출구조사를 당하셨어요? 네, 하고 나니까 껌을 한 통 주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저 몸은 보고 남자로는 분류했겠죠. 그래서 출구조사가 연령별까지 자료를 뽑아낸다라는 것은 저는 왜 그걸 우리가 근거로 삼았던가 생각이 저는 잠깐 들어서 참고 삼으시고요. 저 하나만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촛불 혁명 이후에
선거 풍토가 하나 달라진 게 지금 하나 반영됐다고 보는 게 우리 기억컨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 그까지 선거들, 그러니까 촛불혁명 탄핵 이전의 선거 때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보수층이 두텁다고 우리 이야기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해도 35% 내에 되는 저 아주 두꺼운 보수층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야권 내지는 진보 진영은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촛불혁명 이후에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중도 진보가 오히려 35%가 돼서 네. 그 지지 기반이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35% 이상을 지지를 계속 받는 적은 정말 그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쭉 왔는데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그걸 꺾지를 못하고 바로 선거로 오면서 네. 막 여론조사 나올 때 각종 매체에서 그랬거든요. 아마도 여론조사가 깜깜이 선거인데 요동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튼튼한 이 지지층이 그대로 유지된 데에다가 플러스 아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네. 상당히 일방적인 지지가 나온 균형이 좀 깨지는 뭐 현재까지 올해 추이를 볼 때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3040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임한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민주당에 좀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고요. 2020 선택 대한민국 3부 지금 박명호 동국대 교수, 박상철 경기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이 시각 각 정당 분위기는 어떤지 상황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나가 있는 이수민 PD와 연결하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의 승리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실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앞서 4시간여 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과반 확실히 발표된 이후 많은 지도부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요. 바로 15분여 전인 10시경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시 상황실에 방문해 취재진 열기로 장내가 뜨거워졌습니다. 두 지도부의 표정은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이전보다는 다소 편안해 보였는데요. 현재 개표 결과를 기점으로 민주당 당선 확실시 소식이 많이 들려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 1번지 빅매치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가 63.2%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35개 지역과 전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싹쓸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전국 143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선거 상황실은 들뜬 분위기로 고조된 상황입니다. 선거 상황실의 전면에 비치되어 있는 대형 현수막에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이 있듯이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강조하며 안정적 일당 과반 의석 확보를 호소해 왔었는데요. 바로 방금 전 이해찬 대표는 개표 최종 결과가 다 나온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엔 부담스럽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코로나와의 전쟁과 경제 위기 대응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지지해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걸, 우이종 더시민 공동상임 선대위원장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프로듀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다른 정당 상황도 궁금한데요. 이번엔 미래통합당 연결해보죠. 권소희 PD 나와 계시죠? 네,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동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상황실이 텅 빈 지 2시간 반이 지난 9시 30분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기호 4번이 크게 적힌 핑크색 점퍼를 입은 채 선거 상황실로 돌아왔는데요. 서로 어색해 보였던 저녁 무렵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색함이 풀어진 탓인지 앉은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며 대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선권인 후보에게는 축하를 전하고 오차폭이 큰 출구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푸념도 했는데요. 상황실 전면에 위치한 모니터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높은 득표율을 보이면 미래한국당 후보들이 소리내어 웃거나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염동열 총괄선대본부장도 후보들보다 10분 늦게 돌아왔는데요. 지도부가 돌아오자 분위기는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원 대표는 후보들과 달리 여전히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돌아오면서 취재진들 역시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들과 당 지도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자정 즈음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상황실을 떠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언제쯤 돌아올지는 미지수인 것 같고요. 선거 상황실 전면에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들의 이름이 지역별로 적힌 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 상황판이 위치해 있는데요. 자정이 지나기 전에 당선을 의미하는 스티커가 붙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도 KBS 1라디오 개표방송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동 선거 상황실에서 권소희 PD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송지민 PD. 네, 정의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는 송지민 PD입니다. 정의당 상황실 여전히 참담한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주요 당직자들과 류호정 후보, 박창진 후보, 이자스민 후보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이들 사이에서도 당선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로는 비례대표 4번에서 6번까지 안정권으로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당초 당선 마지노선으로 예상되었던 9번 이자스민 후보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자스민 후보와 박창진 후보는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당선이 확실한 비례대표 2번 장혜영 후보는 조금 전 10시경 당사를 떠났는데요. 강민진 대변인과는 포옹을, 그리고 1번 류호정 후보와는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지역구 후보 중에서는 접전 중인 경기 고양갑의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좋은 소식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개표가 진행되면서 심상정 후보마저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와 표차가 바짝 좁혀지는 것으로 보도되자 상황실 공기는 한창 무거워졌습니다만 이내 고향에 있는 선거 캠프 현장과 소통하며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 발표 전인 오후 5시경에는 맨 앞줄에 앉은 김종민 부대표가 취재진들에게 유쾌한 농담을 건네는 등 긴장을 풀어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어진 출구조사 발표에서 정의당 의석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드러나자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자리를 떴습니다. 당선 확정 후보들의 소식이 속속들이 보도되는 가운데 정의당 상황실에서는 아무런 대화 없이 한숨만 내쉬며 각자의 휴대전화와 개표방송 모니터만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앞서 7시 브리핑에서 심상정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는 이전 선거에서도 많은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더 나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내일이면 윤곽이 드러날 21대 총선 결과, 선거제 개혁에 앞장섰던 정의정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상황실에서 송지민 PD였습니다. 끝으로 김성애 리포터, 민생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생당 상황실입니다. 출구조사 발표로 민생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한 개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자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또다시 커다란 지역구도로 또 진영구도로 휩쓸리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또다시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로 가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된다고 입장 표명을 하면서 당사를 떠났었는데요. 8시 30분 이후에 이 출구조사로 실망스러웠던 당 지도부들이 다시 돌아와서 출구조사와는 다른 어떤 선거 개표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곳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오늘 오전만 해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을 목표로 했었는데 출구조사에서 민생당이 최소 0석에서 최대 4석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 비례대표 개수는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당선자 윤곽은 내일 오전에 또 최종 의석수 배분은 오후에나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라남도 목포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박지원 후보의 어떤 선전과 또 비례대표의 한 3석과 4석 정도 조심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당 지도부는 얘기를 하면서 함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생당 상황실에서 김성혜였습니다. 이 시각 각 정당들의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선거라고 하는 게 원래 이기면은 환호하고 지면 굉장히 침울해지는 게 당연하기도 한데요. 두 분 각 당 분위기 지금 전해 들은 걸로 볼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반영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상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진 쪽은 진 쪽대로 이제
후위를 어떻게 지금 도모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진 쪽이 훨씬 더 복잡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정치는 일단 그 어제와 오늘은 바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저는 여권,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의 앞날은 아주 정반대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일단 그 여권은 이제 앞으로 정치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네. 국회의장을 누구로 할 건가, 원내대표, 당 대표 선거, 그 다음에 대권자 누구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야권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중심이 되겠지만은 야권이 완성된 상태에서 미래통합당 야권 확실한 중심이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낙선이 되고 그렇다면은 야권 재구성으로 들어가는 대장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겨도 고민, 저도 고민, 뭐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개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여기서 잠시 이 시각 개표 상황과 후보별 득표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이혜리 리포터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2층 종합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선관위 종합상황실도 전국 개표소 현황을 집계하느라 매우 분주한 모습인데요. 개표율은 계속 집계 중이고요. 선관위 직원들은 계속되는 개표율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있던 취재진들 하나둘 정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251개의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의 개표 인력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종로구 현재 개표율이 65.7%로 가장 많은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 갑 병은 아직 개표율이 0%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표 작업에 따라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개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잠정 투표율이 66.2%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총선 당시에 71.9%를 기록한 이래 28년 만에 그 뒤를 잇는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21대 총선 잠정 투표율 66.2%는 직전인 2016년 20대 총선보다 8.2%포인트 높았습니다. 당초 60%를 넘느냐의 여부에 관심이 모았는데 오후 4시부터 이미 60%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26.69%도 한몫했는데요. 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 마감 이후에 확정됩니다. 오늘 오전 6시에 시작된 이번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399만 4,247명 중에서 2,912만 8,041명이 투표장으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68.6%로 가장 높고 충남이 62.4%로 평균치보다 낮은데요. 그리고 관심을 모은 서울 종로구의 잠정 투표율은 70.6%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 동작구, 송파구 등이 70% 이상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체 투표율은 68.1%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내일 새벽 2시쯤 가려지고요. 오전 4시 정도에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일일이 손으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쯤에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인 당선자 결과가 내일 오후 5시 정도에 나올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남 지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산개표소 권보람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저는 부산 부경대학교 대형 캠퍼스 실내체육관 개표소 현장입니다. 현재 이곳은 후보자 및 정당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투표지 심사와 확인 그리고 집계가 한창인데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투표율은 67.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투표율 66.2%보다 높고요. 특히 제20대 총선 부산 투표율 55.4%를 웃돈 지표인데요. 현재 북강서을 미래통합당 김도읍 후보가 55.29% 득표율로 당선 확정이고요. 이어서 미래통합당 하태경 후보 해운대 갑지역에서 61.2%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수영구 미래통합당 전복민 후보가 54.76% 득표율을 보이면서 현재 당선 유력입니다. 중구영도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후보도 53%로 당선 유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최대 주요 감신 지역으로 뽑히는 부산 진갑, 남구을, 북강서 갑 지역은 후보들 간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경합이 한창입니다. 부산 진갑,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요. 서병수 후보가 47.81% 득표율을 보이면서 46.13%인 김영춘 후보를 조금 앞서면서 경합 중입니다. 이어서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 의원 51.34% 득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47.91 득표율인 미래통합당 이현주 후보를 박재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리턴 매치인 북강서 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득표율 50.28%로 48.86%인 미래통합당 박민식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BS 개표방송 참고하시면서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대형 캠퍼스 실내체육관 개표소 현장에서 권무라입니다. 다음으로 대구청국 최은하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대구입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 대구의 8개 개표소에서는 특별한 사고 없이 순조롭게 개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개표원 모두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개표율은 오후 10시 30분 기준 36.4%인데요. 이 북구갑이 58.2%로 가장 높고요. 이 수성구 을이 17.1%로 가장 낮은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권 도전 공방까지 벌이면서 초미의 관심 지역이었던 수성구 갑선거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1.6%,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57.5%인데요. 주호영 후보가 5,400표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진 수성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30.7%,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가 32.1%,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36.5%로 홍준표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북구을은 개표 45.3%가 진행된 가운데 통합당 김승수 후보가 61.1%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중구 남부의 개표는 45.2% 진행됐는데요. 통합당 곽상두 후보가 66.2%로 현재 1위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당선자 윤곽은 오늘 오후 10시를 지나면 좀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이지만요. 대구 지역은 미래통합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 선관위에 나가 있는 박형준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현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총 16곳 중 12곳에서 미래통합당이 승기를 쥐고 있는 모습이고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의 경우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엎치락 뒤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당선이 확실해진 지역구도 살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창원 성산의 경우 출고조사에서부터 우세했던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졌고요. 창원 의창 역시 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졌습니다.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의 경우 현재 개표율 87%를 넘어가면서 미래통합당 하영재 후보가 당선이 결정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 역시 미래통합당 조혜진 후보가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이어서 통영 고성의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이후 1년 만에 성사된 미래통합당 정점식 후보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리턴 매치에서는 출구조사에서부터 우세했던 정점식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졌습니다. 현재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의 낙동강 벨트인 양산과 김해 지역도 시민들의 큰 관심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을 텐데요. 현재 경남 김해갑의 경우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출구조사의 승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김해을 역시 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양산을의 경우에도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보다 조금 우세한 모습이고요. 양산갑의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김해갑과 을 그리고 양산을까지 총 3곳을 확보했었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개표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의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전체 집계 상황과 권역별 개표 현황 그리고 영남권 득표율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좀 이 P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총선 20대 총선 때는 PK 지역에서 8석을 민주당이 얻었고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5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득표 현황들을 대략 들어보면 민주당하고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아주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거나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은 한 3곳 정도밖에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좀 이번에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서 나가지 못했던 걸까?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어디일까 했을 때 보통 수도권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PK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부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면에는 수도권하고 PK 지역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저번 선거에서 4년 전에 최대치를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지키는 것만 해도 성공이다 할 정도고요. 네. 근데 수도권은 이미 격전지라기보다도 완전히 일방적인 게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PK만 이제 최대 격전지로 남아 있는 셈인데 네. 그만큼 여기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라든가 이 공천 과정이라든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몇 석을 잃을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이 지역에 TK도 약간 포함시킨다면 김태호라든가 홍준표 즉 야권에서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온 네. 잠룡 소위 예비 대권 후보자들이 당선되냐 안 되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보입니다. 네, 박문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지난번 민주당 성적보다는 좀 떨어질 듯한 것 같아요. 아직 네.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저 지금 개표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사하갑의 최인호 후보 그리고 북구 강서갑의 전재수 그리고 남구울의 박재호 후보 이렇게 3곳 정도만 지금 물론 박빙이긴 하지만 좀 앞서가고 있는 사실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것조차도 아직 최종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사실 접전 양상이고 그 출구조사 결과도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건 이제 이번 선거가 연동형 주운자가 붙기는 했지만 제도의 취지하고는 달리 양극화가 아주 심해진 선거고 결국은 영남 대 호남의 대결 구도가 좀 강화된 결과적으로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PK가 TK 쪽으로 이제 가까워진 결과로 나타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PK 지역 민심이 좀 흔들린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이해찬 대표가 부산 선대위에 내려가서 부산이 초라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좀 자존심을 많이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글쎄요. 조금 영향은 미쳤겠지만 어떻게 대구하고 부산이 좀 이렇게 좀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다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 참 나왔는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이게 있더라고요. 서로 눈높이하고 키 재기를 좀 맞춰요. 그러니까 투표율도 보면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그냥 마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하게 눈높이가 맞추고 키가 좀 맞아가거든요. 이번에 이제 특이한 현상 중이라기보다도 이미 얘기는 했지만은 호남 지역에서 4년 전만 해도 국민의당을 다 쏠렸다 갔던 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세게 지지하면서 PK, TK가 또 응집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종의 또 이제 지역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지역 대결 구도가 좀 이게 서로 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드러난 표면 같고요. 네. 기저로 보면 사실 코로나의 많은 부분이 가렸지만 부산, 울산, 경남 경제가 사실은 좀 안 좋았어요. 계속 네. 안 좋았고 악화돼 왔는데 제조업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기 특히 때문에 이제 부울경에 아무리 제조업 중심이고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에 가렸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그만큼 좀 상쇄를 했었죠. 상대적으로 좀.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깔려 있었던 데다가 코로나로만 갖고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표율과 과정에서도 보면 저는 오늘 사실 쭉 보면서 영남 지역의 투표율 이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유심히 봤는데 네. 아무래도 지난번 사전 투표에 자극을 좀 받은 부분이 좀 약간 반영되지 떨어졌거든요, 않았나요? 네. 한쪽은 사실 최저였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최고까지 가진 않았지만 인구 숫자 그쪽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슷한 퍼센티지라고 한다면 사실 전체 숫자는 더 많아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 지역주의 대결의 또 양극화의 어떤 이런 모습이 좀 강화된 결과로 최종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2020 선택 대한민국 3부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지역별 개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남 지역과 제주도 개표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광주 지역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광주 8명, 전남 10명 이렇게 모두 1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광주는 자치구 5군데, 전남은 22개 시군에 개표소가 마련됐고 개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투표 결과 속속히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개표 상황은 50%가 넘게 진행된 곳도 있고 10%에 머무르는 지역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 지역 전체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확실시되거나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국민의당이 대부분의 의석수를 가져갔었는데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호남 전통 지지 기반을 탈환했습니다. 당초 접전을 벌이지 않을까 예상했던 관심 지역 선거구는 광주 북구갑, 전남 목포,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인데요. 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광주 북구갑 개표율 33.3%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후보가 득표율 56.7%를 보이며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무소속 김경진 후보는 38.1%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는 17.7% 개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의 득표율이 45.3%, 민생당 박지원 후보의 득표율은 39.4%입니다. 아직까지 개표율이 낮기 때문에 두 후보 간 격차가 얼마나 차이 날지 아니면 좁혀질지 계속해서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 개표율 77%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가 58.5%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됐고요. 무소속 노광규 후보의 득표율은 31.7%입니다. 참고로 전남 담양 한평 영광장성 지역 개표율 90.7%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가 81.6%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요.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잠정 투표율 광주는 65.9%, 전남은 67.8%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총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전주 지역 개표 현황도 좀 궁금한데요. 차지혜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21대 총선 전북 지역 개표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지역은 사전투표 투표율 34.75%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이 사전투표의 열기는 본투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21대 총선 전북 최종 투표율은 6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 45%보다 22%포인트가 높은 수치로 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0년 만에 총선 투표율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전북 개표율은 오후 10시 40분 기준 65.8%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미 당선이 확실해진 지역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 10석 중 9석에서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4년 전 잃어버린 정치 텃밭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강래 민주당 후보와 이용욱 무소속 후보가 맞붙고 있는 남원 임실 순창 한 곳만 유일한 경합 지역으로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당초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상됐던 군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이 확실해졌고요.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맞붙게 된 전주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70%로 정동영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정읍구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면서 민생당의 중진 유성엽 후보는 낙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일하게 경합을 벌인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90.4%까지 현재 개표가 됐는데요.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49.9%를 득표하면서 당선이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이번 21대 총선 여러 가지 변수가 따랐지만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던 건 그 어느 때보다 전북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길어진 투표용지 탓에 비례대표 당선 결과는 내일 오전이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차재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 선관위에 나가 있는 강나래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제주입니다. 제주는 오늘 62.9포인트의 투표율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16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투표율이 6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개표는 제주시 한라체육관, 서귀포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등 두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3개 선거구 제주시 갑과 을, 그리고 서귀포시 개표 상황을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개표율 63.29포인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45.65포인트,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40.01포인트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초접전을 펼쳤던 두 후보가 다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개표율이 64.94%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영훈 후보가 53.12포인트, 그리고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가 43.39포인트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우영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현재 개표율 42.35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57.94포인트, 그리고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40.9포인트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제주도 총선의 경우 2004년 제17대 총선을 시작으로 해서요. 2016년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4번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개의 선거구를 모두 차지하는 싹쓸이 행진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시 갑과 을 선거구에서만 16년간, 그리고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20년간 민주당이 차지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개표율과 득표율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3개의 선거구를 모두 차지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제주도 내 3개 선거구의 좀 더 뚜렷한 당선자 윤곽은 잠시 후인 밤 11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2020 선택 대한민국. 호남과 제주도 개표 상황, 후보별 득표율을 살펴봤는데요. 이 호남하고 제주는 서로 공통점도 많고 민주당이 뭐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명우 교수님께서 먼저. 네. 호남은 전략적 투표의 그 관행을 계속 보여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확실하게 지지를 모아주는 셈이 됐고요. 호남 정치인의 세대 교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호남 네. 지역 정치인의 아마 세대 교체.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연결선상에서는 이낙연 대망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호남의 기대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박명우 교수, 지금 박상철 교수님. 예. 이제 호남이 아까 이제 영남 쪽이 이제 이 정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좀 한다면 호남은 그 확실하게 이제 이번에 문 정권을 좀 밀어준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저는 결코 지역지에 저는 산물로 보지는 않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또
지방선거 때도 거의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체를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회만이 어중쩡쩡해서 의회에서 발목 잡힌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남을 비롯한 제주도의 어떤 표심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의회에서 제대로 된 절대 힘을 가지고 정말 개혁이라든가 이 촛불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완수하라라는 지상 명령의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것을 이제 겉으로 볼 때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제도 교체가 필요해서 그런 산물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호남에서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가 정말 개혁의 완수를 하라라는 어떤 정치적인 결단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민생당이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 심리도 이제 다 사그러진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더하자면은 이낙연 대망론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앞으로 정치 구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저는 이낙연 좀 이제 의원이 됐죠. 되겠죠. 근데 이낙연 의원에 대한 대권에 대한 호남의 정치적 결단은 아직 좀 더 관망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있어요. 호남은 정말 중앙 정치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혹은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전폭적으로 밀어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안철수 이 신드롬, 네. 국민의당이 어떤 본거지가 됐었고 힘이 네. 됐었는데 결국 그걸 이루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생당하고 국민의당은 호남의 정책 결단을 맞춰줄 수 없는 역량 부족의 사람으로 이미 저는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주문을 강력하게 하는 상태이고 나머지 호남 대권론 이런 부분은 지금의 이 표심을 가지고 해석한 것은 조금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지역 주민분들이 쉽게 마음을 안 주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사실 보면은 끝까지. 확 주지만. 예, 마지막에는 확 주지만 중간에는 줄까 말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민생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의 퇴장 수순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개인 경쟁력으로 혹시 이제 기대했던 건데 지금 차이가 거의 게임이 안 될 정도고 저분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었나 싶을 정도의 득표율 지금 추세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아주 단호한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적어도 한 명도 생활을 못하는 결과를 빚어진다는 거는 민생당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국민의당으로 시작된 새로운 호남의 바람을 호남 지역 주민분들이 스스로 정리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결국은 그 자업자득인 셈이 된 거예요. 네. 박명호 동국대 교수, 박상철 경기대 교수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충청 지역과 강원도 개표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지역 개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도희 리포터. 네, 청주입니다. 충북의 개표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에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구인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종순 후보가 46.1%,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가 45.5%로 정종순 후보가 300여 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서원구인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50.5%, 또 6전 7기의 최현우 후보가 46.3%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역 의원 간의 빅매치가 펼쳐지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55% 진행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가 52%로 46.5%인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에 크게 앞서 있습니다. 또 다음은 경험과 변화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인데요. 경험이 많은 변재일 후보는 52%로 변화를 꿈꾸는 젊은 후보 김수민 후보를 4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제천 단양 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가 44.7%, 미래통합당 엄태용 후보가 53.9%로 미래통합당 엄태용 후보의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또 다음은 차관 대 차관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충주인데요. 통합당 이종배 후보가 50.1%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출마해서 관심을 끌었던 지역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포함된 동남 4군인데요. 개표 80% 진행됐고요.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가 57.1%로 당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검경 출신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중부 3군입니다. 개표는 93% 진행됐고요. 민주당 임호선 후보가 50%, 통합당 경대수 후보가 48.4%로 더불어민주당 이모성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접적인 지역이 많은데요. 충청 지역에서는 특히 상당구 정정순 후보와 미래통합당 윤곽금 후보가 여전히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 충북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대전 지역 개표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방희진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대전입니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부동층이 많아서 역대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르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매번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화제의 선거구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접전지로 분류됐던 대전 중구입니다. 개표율 60.1%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51.2%, 미래통합당 이응권 후보 47.4% 득표율로 경합입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개표율 58.3%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48.5%,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46.8%의 득표율로 개표가 진행될수록 1위와 2위가 계속 뒤바뀌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당선 유력 혹은 확실시되는 지역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천안 을성구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가 61.9%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 충남 아산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가 55.7%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58.2%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고 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득표율 53.4%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 예산의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가 득표율 56.6%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종갑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가 58.4%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이 많은 대전의 경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의 방희진이었습니다. 이제 강원도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요. 춘천 총국 손영주 리포터 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강원도의 투표율은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66%로 나타났는데요. 강원도 최종 투표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과 함께 7위를 기록했습니다. 춘천시는 68.3% 투표율이었고요. 강원 지역별로는 고성군에서 가장 높은 72.9%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도 의석 8개 가운데 출구조사 결과 5곳이 경합이었는데 지역별로 개표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켜봐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 개표율 22%로 출구조사에서는 허영 후보가 김진태 후보를 2.5%포인트 앞섰는데요. 초반 개표 상황에서 김진태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개표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 개표율 75% 넘어선 가운데 한기호 후보가 정만호 후보를 앞서 당선이 유력합니다. 원주 갑 지역 개표율 69% 넘어서고 있고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통합당의 박정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원주 을 지역 개표율 54%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앞서고 있고요. 강릉시 개표율 58% 넘어서 무소속 권선동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20대 총선에서 한석 외에는 모두 보수 진영이 차지했는데요. 이번에 변화가 나올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강원도 개표 현황 후보별 득표를 살펴봤는데요. 이 충청 지역은 어느 당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이런 스윙 보터 지역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요. 지난번 20대 총선 때는 진짜 어느 당한테도 마음을 안 준 그러니까 딱 절반씩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한테. 근데 이번에는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표 현황을 보니까 7개
지역구 다 민주당이 지금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충청 지역의 그 지금 개표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타난 거로 봐서는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른, 지금과는 다른 네. 쏠림이 좀 있는 것처럼 네, 있을 것 민주당한테 같은 지금 쏠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동안 충청스러웠던 것에서 이제 조금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결국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되면 이제 참패로 결과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할 때 보면 이제 충청 지역에서 더 나아가거나 사실은 최소한 현상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네,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된 거고 물론 결정적인 패인들은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서의 참패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 거죠. 강원도도 이제 결국은 더 잃게 된 셈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충청 지역이 왜 민주당 쪽에 마음을 줬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대략 좀 살펴보니까 충남 쪽은 한 절반 정도씩 그렇죠. 가는 것 같고 근데 대전은 민주당 쪽으로 한꺼번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으로 약간 쏠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충청도가 역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축을 잡아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표를 얻는구나. 지금 네. 17대 하여튼 선거를 거슬러 올라갈 때 단일 정당으로 최대치였는 게 152석이었거든요. 네. 열린우리당이 그랬고 그다음에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했던 한나라당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는 153석. 그렇죠. 예. 하여튼 그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말이 이제 비례정당이라지만은 더불어시민당하고 합쳤을 때 단일 정당으로 봤을 때 네. 지금 160석을 넘어서 170석까지 이 거론되고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역시 충청도가 이런 표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굳이 해보자면 충청도가 세종시가 생기면서부터 그 굉장히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이 세종시가 시작된 것이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됐고 또 세종시가 조금씩 그럼 세종시는 역시 이제 충청도 중심에 있는 그 위치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이 교통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방 분권의 어떤 혁신 도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진보 정부하고 이 굉장히 좀 그 정치적 정서가 맞아가는 약간 호남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그 약간 결이 다르죠.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 충청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실용주의적 판단에서 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확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원도랑 같이 연결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 방송 진행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강원도도 사실은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충청도 같지는 아니지만 옛날 강원도 같지 않다 이번에 표심은 네.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또 무소속도 나오고 그래서 역시 이랬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균형이 좀 한쪽으로 쏠리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게 저는 충청도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원 지역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강원도도 아마 지난번 선거보다는 민주당의 약진이 좀 있을 걸로 현재 보여지는데 네. 그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부터 지켜오던 의석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고 또 결국 저 영동 지역에서는 아마 무소속 후보가 선전을 지금 네. 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공천 실패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청 지역에서의 그 손실과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 지역에서의 손실이 뭐 여기 수도권에서의 참패하고 더불어서 이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강원도 지역은 지난번에 이제 그 19대 때는 새누리당이 당시에 싹쓸이하고 그 다음에 20대 때는 한성만 민주당이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빙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도 뭔가 민심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물론 수도권하고 서울 지역이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그 지난 20대하고 비슷한 정도의 만약에 의석을 가져간다고 치면 오히려 총선에 있어서 일당을 가르는 기준이 됐던 그러니까 과반이나 민주당 쪽에 확실하게 의석이 더 많이 가게 된 거는 충청하고 강원 때문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걸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정확하게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은 지금 그 지방선거를 직전에 치를 때 거의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싱가포르 회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모든 걸 더불어민주당이 하부 조직까지 그냥 석권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충청과 강원 지역
PK, DK까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이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기초단체라든가 기초의원들 광역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임으로 해서 어쩌면 그런 그 기반이 이번 선거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버뜩 드네요.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최문순 지사가 감자합니다. 그래서 감자 팔고 이랬던 게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총선 주요 변수들을 간략하게 좀 꼽아주신다면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을 거고요. 먼저 박명호 교수님께서 코로나가 결정적이죠. 코로나 크레딧이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걸러졌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한번 재검토됐어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상돼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따라서 정말 기가 막히게 행운이 따른 선거가 아니었나.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게 적절한 시점마다 누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들의 행운이 이제 대한민국의 행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오늘 제가 그 뭐 워싱턴 포스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선거가 선거하면 이제 애국서도 배가 가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많은 나라가 꼭 미국을 빼더라도 많은 나라가 선거를 이제 치르기 시작할 거다. 이거 참 집권당한테 좋은 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라는 것이 왜 코로나를 잡는다면 이걸 잡다 보니까 정책 아까 뭐 토론 이런 거 다 실종이 돼 버렸잖아요. 이건 우리 이제 박명호 교수님 말씀해 주었고요. 저는 이제 역시 변화를 이끌려면 야당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야당이 색다른 걸 보여줘야 돼요. 제가 비아냥 그런 말투를 잘 안 쓰는 사람인데 미래통합당은 이거 미래봉합을 시켰지 미래통합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정도 가지고 표심이 돌아간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갈 마음이 막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당이. 저는요. 야당이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균열돼서는 안 되고 새로운 야당이 생겨줘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선거 지는 건요. 분명한 것은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 야당의 공천 기타 등등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2020 선택 대한민국 3부 개표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2020 선택 대한민국을 듣고 계십니다. 어,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2020 선택 대한민국 3부 함께 하시는 패널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로고가 나가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이 반가워하실 만한 분이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밤참 담당인데. 아니요. 다재다능하시기 때문에 선거 개표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 개표 현황보다는 좀 더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영경 위원님은 뭐 당연히 투표하셨죠? 네, 오전 전 10시쯤 가서 투표했습니다. 네. 투표 현장 유권자들 분위기가 혹시 어땠습니까? 그 사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하게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가 오늘 유권자 한 사람으로 꽤 뿌듯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불편한 거잖아요. 소독하고 발을 체크하고 마스크 그렇죠. 쓰고 가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 불평 없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세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CNN 보도에서 투표 절차, 투표장의 방역, 후보자들의 유세 현장을 담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이런 인파를 보는 건 참 오랜만의 일입니다. 네. 네, 후보자, 지지자, 미디어가 모두 모였습니다라고 보도를 했었고요. 뭐 미국의 CNN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47개 나라에서 선거를 연기했는데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는 대한민국을 조명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갖는 모습. 저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그런 부분은 좀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전투표했는데 본투표날 한번 가서 투표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투표 인증 릴레이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죠. 그냥 이게 이제 일종의 문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대에 따라서 체감하시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20대 유권자나 젊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 인증에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벤트인 거죠. 본인이 메모를 준비해 가서 인증샷을 찍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도 투표를 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런 네. 소상공인들도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현경 위원님 이번 선거 알고 보면 재미있다라는 의미로 네. 주요 관전 포인트를 키워드로 정리를 또 해오셨다고요? 예, 사실 여기 전문가 두 분 교수님들 계셔서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통 선거는 인물, 구도, 바람 뭐 그렇게들 이제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번 총선은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책이나 인물이 많이 파묻혔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좀 눈에 띄는 인물 대결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보통 뭐 내전, 외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은 직업군의 강대강 대결들이 좀 많았었죠. 먼저 어쨌든 법조인들 많으십니다. 검사 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맞붙게 되는데 수원 을 지역입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정미경 통합당 후보가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는 고려대학교 동문입니다. 네. 예, 그리고 검사 출신이죠. 지난 2014년에 수원을 보궐선거 때 맞붙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백혜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평가받겠다 이런 네. 입장이고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정미경 후보 같은 경우 3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승리하면 3선으로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앞세워서 강대강 매치가 있었고요. 검사 출신의 두 여성 정치인의 대결이 있었다면 법조인 중에서 판사 출신의 선후배의 대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판사 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동작 을 지역입니다. 판사 출신의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같은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의 정치인 문화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같은 공통점 다른 느낌이죠. 사법농단의 의혹의 폭로자였던 이수진 전 판사 그리고 통합당에서 이번에 인지도로 치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4선의 중진인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를 거쳤던 나경원 후보와 정치 신인의 대결이었었는데요. 심지어 동작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이 보수 후보들이 주로 당선이 됐던 지역이었었는데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이수진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종로대첩이죠. 전직 총리, 이걸 직업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총리를 거친 두 정치인의 맞대결이었었는데 심지어 이 두 후보들은 양당의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선거에 이기는 사람이 대권주자로 바로 탑승한다라고 하는 게 볼 수 있는 공통점이었었는데요. 지금 이낙연 후보가 당선 확실시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직 장관 출신이죠. 도종환 민주당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북, 청주, 흥덕 지역구에서 맞붙었는데요. 정우택 이전의 원내대표였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출신의 4선의 정우택 후보가 이제 원래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었잖아요. 네. 전직 직업이 장관이신 두 분이 맞붙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으라면
참 인연이 질기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네. 20년째 맞붙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 갑인데요. 우상호 민주당 후보와 이성은 통합당 후보입니다. 6번째 맞대결이고요. 20년째 맞대결입니다. 심지어는 당내에서 경쟁자가 없어서 늘 같은 매치를 보게 되는데 연세대학교 82학번 동기고요. 둘 다 연세대 총학생 회장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는 5번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3번, 이성은 후보가 2번 이겼었는데 이번의 결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소개를 드리자면 5번째 붙는 팀이 있습니다. 관악갑인데요. 김성식 무소속 후보와 유기홍 통합당 후보입니다. 여기는 서울대학교 77학번 동기인데요. 김성식 후보는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면 국민의당 소속의 유일한 수도권 당선자였고 원래는 3파전이었죠. 통합당의 김대우 후보가 이 3파전으로 진행이 되다가 제명이 되면서 양자 대결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이 두 후보의 득표율 차가요. 0.8%포인트였습니다. 초박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부산 북구 강서갑의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통합당 후보가 4번째 대결을 하는데 여기는 지역민들이 너무 잘 아시는 너무 많이 보는 매치여서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리턴 매치를 하고 있는 곳이 한 40곳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네. 아무래도 지역구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얽혀 있거나 뭐 인맥 혈연으로 막 네, 얽혀 그렇습니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인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2022년 20대 대선 구도에도 좀 이번에 총선 결과가 변화를 좀 미치지 않을까도 생각되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대선 주자 성적표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예. 이영경 위원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사실은 이번 총선의 운명의 갈림길이 될 텐데 뭐 심지어는 이번에 당선이 되면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약을 건 후보도 있을 정도였었는데요. 정치적 명운을 걸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종로입니다. 종로에서 지금 개표가 88.6%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당선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57.5%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가 40.9%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수성을에 여기는 3파전이었습니다.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와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 이상식 후보 이렇게 3파전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표는 20.8%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가 36.1%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경기 고양갑에 출마를 했는데요. 네. 개표가 21%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 11,174표를 얻어서 37%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가 46.8%를 득표했는데요. 지금 현재 개표가 56.2% 절반 이상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진을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가 200개가 넘는 선거 지역구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네, 지역구 중에 그렇죠. 하나라고 꼽아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46.5% 19,947표를 득표한 상황인데 개표는 39.7%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격전지 개표 현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주요 격전지 현황입니다. 먼저 서울 종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57.5%로 당선 확정입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52.1%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동작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 50.5%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갑입니다.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 54%로 더불어민주당 김성건 후보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50.3%로 미래통합당 박진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후보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후보 57.1%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후보, 미래통합당의 배현진 후보에게 0.4%포인트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후보 55.2%로 미래통합당 이성원 후보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후보 52.7%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은혜 후보 54%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후보 51.1%로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46.5%로 미래통합당 박정아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갑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 58.1%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대구 북을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후보 62.8%로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부산 부산진갑입니다.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 47.9%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고요. 다음은 부산 남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49.9%로 미래통합당 이현주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후보 50.7%로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고요. 다음은 충북 청주 흥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후보 51.9%로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후보 47.9%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격전지 득표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격전지 득표 현황 살펴봤는데요. 출구 조사 결과하고 현재까지 개표 현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 과거에도 사실은 출구 조사 결과가 실제 그 개표 결과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현경 위원님이 출구 조사 결과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S에서 이번에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하고 지역구를 합쳐서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55석에서 178석,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서 107석에서 130석, 정의당이 5석에서 7석, 국민의당이 2석에서 4석, 열린민주당이 1석에서 3석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KBS, MBC, SBS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5번째 투표자를 이제 등간격으로 조사하는 방법이죠. 지역별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에서 7.4%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 쭉 말씀 들으셨겠지만 두 분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개표 현황까지 이제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실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출구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측치가 맞았다고 보세요. 박상철 교수님. 저는 이제 출구조사하고 그 사전투표의 그 당시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을 역시 4년 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여론조사 기법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집전화만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정확성이 있고 그 바탕하에서 이제 출구조사를 그 어떤 업체에서 이제 해서 각 그 언론사의 조사를 각자 따로 보정을 했잖아요. 근데 보정 과정을 보니까 뭐 KBS, MBC, SBS가 나름대로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또 조사를 했어요. 아까 뭐 여론조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출구조사 상황이 좀 기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선거는 역전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험한 것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접전 지역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러지 출구조사가 대체적으로 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이 여론조사 그 받는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구조사 저도 오늘 당해봤거든요. 당당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 전에 출구조사를 왜 못 믿었냐면 뭔가 어떤 입장에서는 제대로 자기 의사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초접전 지역 빼놓고는 좀 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방송 3사가 원래 출구조사를 할 때 이번에는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이거 응답을 안 하거나 거짓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박무영 교수님께서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솔직하게 그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좀 문화가 좀 바뀐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한 70억 이상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이 출구조사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 무용론도 많았거든요. 이게 굳이 해야 될 일이냐. 사실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뭐 2-3시간 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좀 있으면 이제 개표 현황으로 지금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추세는 개표 그 출구조사하고 대체로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500표 미만으로 지금 뭐 30-40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초박빙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출구조사로 마치라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긴 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출구조사를 이렇게 물어보지 인터뷰를 하지 않고 직접 볼펜을 주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합니다. 이게. 물어보지 않고. 투표용지를 한 번 더 투표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게 또 아마 정확성이 아마. 그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제일 처음에 출구조사 할 때 물어봤는데 그게 사실 부담이었거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제 한번 태블릿 PC를 썼었어요. 그냥. 근데 지금 이번엔 종이로 해서 다시 투표함에 넣듯이 이제 하니까 아마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긴 어려웠을 거고 또 보안도 일정한 유지된 걸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 나온 거 보고 30석 격차가 나는 거예요. 최저 얻을 수 있는 의석하고 최대치 의석하고 가장 안전하게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잘못 얘기했다가 왜 했냐 이렇게 나온 거 이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죠. 30석 차이는 어차피 이 안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저 정도면은 나도 예측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70억 안 들여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고 좀 최대치라고 하는 게 원래 사실은 방송사가 어쩌면 내세울 수인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박빙 지역이 많아서 사실 솔직히 나중에 와서 뒤집어졌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굳이 따지면 최대치도 한두 석씩 차이가 나긴 났어요. 별로 의미 없는 차이긴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공개를 안 한다고 비보도 자료 이렇게 내놓은 것이 각 연구원 있잖아요. 민주연구원하고 여의도연구원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앵커께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 그게 서로 맞습니다. 서로 비슷해요. 이 편차가 커서 그러지 그 편차하고 간격하고 이번 출구조사 간격하고 비슷해요. 아마 그 각 당에서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 출구조사 나오기 전에 받아서 봤는데요. 보니까 대략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도권에 지금 개표 현황을 봐도 그렇고 결국 민주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얻어갔던 의석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선거 막판에 차명준 후보의 세월호 이른바 막말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또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후보의 유료 성인 팟캐스트 출연 논란 이게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로만 보면은 차명진 후보 막말은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자료를 봐야 이제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 추정컨대 수도권 중도층의 움직임에는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끊었었어야 될 일을 좀 끌었잖아요. 그래도 막판에 또 한 번 반전이 있었어. 죽었던 후보가 다시 또 살아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연속극이 어떻게 보면 연장전까지 보여준 셈이 됐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애초에 끊었어야 될 일을 좀 끌고 가면서 더 이슈화가 되도록 내버려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책 선거가 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즉 야당이 어떤 선거 프레임을 걸지 못했어요. 조국을 살릴 거냐 경제를 살릴 거냐 맥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말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막말이 아주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 서로 상쇄 효과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접 물어본 두 가지는 저는 차명진의 막말은 상당히 이것은 이 컨텐츠가 있는 거라서 상당히 스스로 내상을 저는 입었으라 보고요. 또 김남국 후보 오늘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건 이제 N번방을 약간 연상시키기 때문에 관련성은 없지만 이게 좀 시기적으로 일찍 이게 만약 이야기가 나왔으면 상당히 영향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말 중에 아주 고약한 막말이 이 두 가지를 방금 지적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운이 따른 거예요. 운칠복삼인데 원래 정치는 운칠복삼이라는 거예요. 운칠복삼인데 타이밍이 절묘한 거였잖아요. 사실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운이죠. 행운이지. 그것도 운도 실력이라고. 운도 실력이라는 거. 네.
이영경 의원님, 선거를 앞두고 지금 나온 막말 논란에 대한 네. 여론이나 온라인상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온라인상 반응은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치인은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는 말보다는 움직임을 보라고 했는데 움직임을 볼 수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막말 파문은 여전히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누리꾼들의 생각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즐거운 상실감을 나는 기대해본다. 또 어떤 분은 선거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프랭클린 아담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고요. 싸움꾼 아니라 일꾼을 뽑읍시다. 혹은 막말, 거짓말, 일 안 하는 정치인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바람이 반영됐었는데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등장하는 드라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현정 씨가 이 대사를 했는데요. 네. 정치인은 미워해도 정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저는 베낀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의례전쟁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을 지역구가 굉장히 경합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구가 있는지 이영경 의원님께서 간단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서울 중에서도 이번 선거에 유난히 주목받는 격정지 강남을, 관악을, 광진을 이렇게 다 을이 붙어서 의례전쟁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선택이 됐는데요. 우선 강남을의 경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박진 의원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20대 총선에서 24년 만에 진보 진영의 후보가 당선된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전현희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 박진 후보는 종로가 지역구였죠. 8년 만에 정계 복귀를 하는데 여기가 강남이라고는 하지만 고급 주택가가 있는 강남병이나 압구정동이나 청담을 기우고 있는 강남갑이랑은 좀 다른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를 좀 주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을 지역구에서 출마한 선거 이 후보들 중에서 청와대 출신이 몇 분 계세요. 네. 우선 13대 총선에 이해찬 후보가 내리 17대까지 5선을 했던 지역이었었는데 정태호 오신환 후보가 격전지로 붙고 있는 관악을 지역입니다. 여기가 2014년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이상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로 지금 오신환 후보가 당선이 된 곳이었는데 20대 총선에서도 자리를 지켜서 재선을 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오신환 후보가 세 번째 매치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 20대 선거에서는 오신환 후보가 861표 차로 재선에 성공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후보와 서울시장을 거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맞붙고 있는 광진을인데요. 이곳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였죠. 그리고 이 청와대의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한 구로을의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지역구로 옮겨서 지금 맞붙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동작을의 이수진, 나경원 후보의 대결,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얘기했던 현직 의원의 최재성 의원과 배현진, 앵커 출신의 대변인인 배현진 후보가 있는 송파을, 그리고 지난번에는 여기가 2,000표 차로 승부가 갈린 지역입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와 지상욱 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중성동을 이렇게 의례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설명 듣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요.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지금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있습니다. 상황인데요. 예. 여기서 잠시 21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자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을은 아닙니다. 서울 중랑구 갑 지역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뜬 서영교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3선에 성공하신 건데요.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주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슬로건이 중랑의 딸, 일 잘하는 중랑의 딸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였는데요. 주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이제 3선 국회의원이 되니까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중랑구를 더 좋게, 더 멋지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허스키하신데 지금 목소리가 네. 허스키한 걸 넘어서서 좀 쉬셨어요. 굉장히 선거운동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서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19대 국회에서는 언론이 청문회 스타라고 이야기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20대 국회에 와서는 보도를 입법천사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태완이법이라고 아기가 황산 테러를 당했는데 그 아기를 살해한 범인,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을 제가 만들어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법을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잘 만든다.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또 지역에서 약 5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지역 운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 사람으로서 저에게 애정을 갖고 선택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약을 잘 만들어서 잘 추진해서 중랑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 되고 나니까 중랑구가 좋아지니까 일을 좀 더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에게 많은 투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 포함해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21대 국회의원에서는 제가 3선이 됩니다. 3선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여성 중엔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3선 여성으로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좀 더 나라 정책을 그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민들을 위해서 배달앱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간이과세를 확대하거나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는 봉제가 많은데요. 저희 중랑구를 대한민국의 밀라노처럼 만들어서 패션 봉제를 리더하는 구로 만들고 또 7년간 해오던 사업들을 좀 더 마무리 지으면서 거대한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로 3선 더 멋진 더 큰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각오, 약속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랑구 갑에서 당선 확실시 같은 서영교 후보를 만나봤고요. 이어서 부산 해운대갑 지역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미래통합당 하태경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당선 확실히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혹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죠? 여보세요? 예, 저도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예. 당선 확실시라고 떴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갑자기 당황하신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제가 예. 당선 이제 3선에 성공하신 셈인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마음이 막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 특히 자영업자들 무너져가는 모습들 보고 또 사실 정부에서도 뾰족한 지원책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선거 끝나고 우리 이 자영업자들 제대로 된 지원책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부산 지역이 경합지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지역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요인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우리 이제 해운대 갑 지역이 똘똘 뭉쳤습니다. 4년 전에는 이제 전국 평균 투표율에 비해서 4%가 낮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4%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14%, 7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높은 투표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젊은 층들까지도 한마음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만 해도 이제 젊은 층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2030 젊은 층들까지 하나가 된 그런 해운대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하 후보께서는 윤창호법 발의 그리고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운대 주민들에게 인사와 함께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를 3번이나 뽑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3선 되지만 초선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 하태경 아시겠지만 눈치 안 보고 우리 보수 진영 안에서도 쓴소리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런 역할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고 특히 이번에 보수 진영 미래통합당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 보수 개혁하고 다시 우뚝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도갑 지역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하태경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2020 선택 대한민국. 민주당과 통합당 당선자 두 분과 인터뷰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선자 소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뭐 출마하신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 벅찬 감동 같은 거는 아마 출마하신 적이 예, 열린우리당 만들 때요. 지금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 그 사진 기억나요. 하얀 장갑 끼고 이거.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네. 근데 이런 당선자 소감 들으시면은 감회가 남다르시겠는데요.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축하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방금 농담으로 우리 옆에 있는 이영경 앵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보니까 양당 빼놓고는 당선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저는 무소속 당선자한테는 월급 세비를 2배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당선자를 절반 줄이고 네. 무소속만 그냥 지금 준 대로 주고요. 정말 축하들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 아마 무소속 당선자들은 가치가 정말 남다를 것 같긴 한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제일 기분 좋을 때 아닐까 싶어요. 당선자들한테는. 그렇죠. 네. 이제 내일부터는 좀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 낙선자들은 지금부터가 아마 더 오랜 고통의 시간이 따르긴 하겠지만 당선자들에게는 사실 개인적이나 개인과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축하드릴 일이죠.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뭐 곱지는 않지만 사실 출마한 후보 입장에서는 진짜 뭐 발톱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축하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가 하면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무엇보다도 큰데요. 또 당선자 또 아니면 앞으로 지금 계속 당선자가 나오겠지만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초선보다는 그래도 좀 선수를 가진 그 인턴 국회의원을 좀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아져야 국회가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건데 항상 그 국회마다 그랬어요. 항상 최악의 국회였고 항상 새로운 국회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번에도 안 맞아야 될 텐데 21번째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박상태 교수님. 저는 정말 좀 21대 국회는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법이 좀 필요한 수요층들이 참 많아요. 네. 법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가 바로 법률을 공급해 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20대 국회는 잘 아시다시피 선진화법이니 무슨 패스트 트랙이라서 법을 전혀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21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토론을 해서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법 중에서 저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비례대표제 이렇게 활용될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원래 이치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그 양대 정당이 개입할 수 없게끔 실제 뜻을 살릴 수 있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미리 선거 닥치면 법을 만들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이 말할 거 없이 많은 법이 필요하니까 이 선진화법을 좀 그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이번 선거 때 꼭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많은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도 좀 개정을 하고 정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황교안 대표나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이제 사실 이렇게 발표했다는 얘기는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선거 패배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연패하는 건데, 그것도 네 번째 패배가 대패가 됐어요. 분패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예상 못했었을 겁니다. 막판에 아마 분위기가 이렇게 쏠려가고 있다는 건 느꼈겠지만 초반 분위기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꼈을 텐데 당연히 책임지는 게 맞고요. 신속하게 빨리 정리한 것 같아요. 그전까지 좀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상당히 빨리 정리를 했는데 이거 오래 끌수록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밀리게 되죠. 그럼요. 오히려. 결국 또 밀려서 해야 돼. 결국 네. 할 일인데 여태까지 그런 모습을 몇 번 보여주는 게 이게 좀 패착이었나. 결과론적 해석이지만 따라서 세 번째 보수 재편의 선거를 또 한 번 맞이한 거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패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뭔가 이제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친 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한두 번은 또 바투 있었으니까 이제 그 앞에 탄핵의 충격으로부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줄 찬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박명우 교수께서 이번 선거 결과를 갖다가 운칠삼복이란 말을 야당한테 해주지 마세요. 마치 운이 없어서 지금까지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정치라는 것이 운이 칠이고 복도 있어야 된다. 실력보다는 운이다라고 말씀을 어쩌다 하셨거든요. 아니요. 이번 선거는 야당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용퇴를 한 것은 야당과 본인을 위해서 참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야당과 더 나가서 보수 재구성을 해야 돼요. 중도층이 한때는 진보가 좋다가도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고 보수층의 어떤 정치가 필요하다고 그럴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야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작게 당선된 것을 다행이다 싶고 빈자리에 좋은 사람을 제대로 한번 채운다라는 각오로 우리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그런 야당의 보수의 재구성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KBS 라디오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2020 선택 대한민국 3부. 지금부터는 지역구 득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이 시각 국회의원 지역구 득표 현황입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먼저 경기 수원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 60.4%로 당선 확실입니다. 이어서 경기 수원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 57.8%로 역시 당선 확실입니다. 경기 수원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 53.1%로 당선 확정입니다. 이어서 경기 수원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후보 56.4%로 당선 유력입니다. 경기 수원 무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 52.11%로 당선 유력입니다. 경기 성남 수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후보 59.9%로 당선 확정입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 중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후보 53.7%로 당선 유력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 55.7%로 당선 확실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입니다. 미래통합당 김민수 후보 51.1%로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득표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지역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거 결과가 이 정당별 명운이나 또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향후 정치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박명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현재대학 간의 범진보, 범여 우위 구도가 일단 국회에서는 지금 의석 수만 문제지 최소한 민주당이 단독 과반, 최소 과반을 전제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상황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기회인지 첫 번째 기회인지 하여튼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셈이 된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어깨가 무거워진 거죠. 책임의 문제가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 지금 이제 그동안에 20대 국회를 우리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 못했다, 힘들어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힘을 밀어줬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잘하라. 이렇게 여권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그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해 갈 건가를 비전을
확실히 보여져가지고 승리에 너무 도취하지 말란 말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낙선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야권이 이렇게 너무나 험하게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요. 한 번 미워하지 두 번, 세 번 계속 미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야당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이 재구성, 재탄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계기가 된다면 국정도 추진력을 받을 것이고 또 야당도 새롭게 거듭나고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어느덧 2시간 정도 저희가 가까이 달려왔는데요. 마무리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끝으로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정당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짧게 한 말씀씩 이렇게 마무리 발언 겸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경 의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뭐. 네. 저는 그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결과 중에서 유튜브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증 편향이 잘못된 선택을 정치인들에게 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로 뛰는 민심을 잘 듣는 정치인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한 30초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돌이켜보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도 정치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숫자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너무 오만해서는 안 되고 역시 그 야권 하고 대화하는 소위 협치라 하잖아요. 네. 그것을 보다도 좀 해야지만이 21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보여주는 국회. 문제 제기가 아니라 또 존중하는 국회였으면 하고요. 또 역할에 충실한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면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금방 또 이제 실망으로 바뀌고 그러는 경우를 굉장히 점점 많이 또 짧아지죠, 그게. 예,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치는 대화와 설득으로 지혜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면모들 21대 국회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KBS 1라디오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2020 선택 대한민국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에 참석해 주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는요. 12시 5분부터 4부가 또 저희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4부도 계속 끝까지 청취자분들의 관심 또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저녁 김성환의 시사회로 다시 청취자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